미국이 올해 첫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다시 한번 좁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폭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자동차와 건물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차 안에서 생활하거나 일을 하고 또 휴식도 취하는 날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미국 2월 FOMC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의 흐름이 어떠할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라이브 포럼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혁신 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이 올해 첫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또다시 좁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 즉 피봇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금리 인상폭을 두고 고민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다시 한번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 미 중앙은행이 CPI보다 더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도 둔화세를 보이면서 미 연준의 금리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는 1년 전보다 5% 오르며 15개월 만에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9%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는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3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상단은 5%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후엔 금리를 동결하고 오는 11월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한국은행으로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담이 한층 줄게 됐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이제 페이스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리 결정은 국내 상황을 우선으로 하고 물가 잡기뿐 아니라 경기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통화 정책을 펼칠 여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전문에 적혀있던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표현은 올 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전문에선 사라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르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연초 식품 가격 등 소비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요금도 한동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물가 경로보다 물가 이 목표치의 수렴 정도가 빠르지 않다면 그때는 금리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껏 물가 잡기만 보고 달려온 한국은행. 올해는 고려할 변수가 더 복잡해지면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와 건물을 연결하는 모바일 리빙 스페이스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를 건물과 연결시켜 생활 공간의 일부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성나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튼을 누르자 방문이 닫히고 천장 높이가 조절되면서 자동차의 형태를 갖춥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건물과 자동차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모빌리티와 건물의 유기적인 연결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모바일 리빙 스페이스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현대차그룹은 이미 액티브 하우스라는 미래 기술 영상을 통해 건물과 모빌리티의 연결 콘셉트를 공개한 뒤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빌리티의 루프를 확장해
건물과 연결 해제되도록 하는 게이트 구조와 출입구 크기를 맞춰 사용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드나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술 등이 소개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형 거주 공간을 현실화하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관이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외부 공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수축과 팽창이 가능한 고무 재질의 연결 부품과 건물과 연결되면 모빌리티가 무선으로 충전될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 등 10개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국내외 시장에 출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가 단순한 이동수단에 그치지 않고 한층 진보한 미래형 거주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기술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풍요로운 가치와 삶의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은 물론 로보틱스나 미래항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제너럴모터스가 오늘 한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중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글로벌 출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0종의 전기차를 국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박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M이 차세대 글로벌 신차 출시를 통해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GM은 오늘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제너럴 모터스라는 슬로건을 내건 GM의 사업 전략은 사업 효율성 증대, 새로운 브랜드 전략, EV 포트폴리오 확장, 고객 경험 확대입니다. GM은 올해 1분기 내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출시하고 2분기 내 부평, 창원, 보령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 글로벌 신차 6종을 출시해 정통 아메리칸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프리미엄 럭셔리 시장 입지 구축에 나섭니다. 고객 공감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마케팅 비쉐비 캠페인도 시작합니다. 로베르토 램펠 GM 사장은 얼티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캐딜락 리릭을 올해 국내에 선보이고 2025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출시해 전기차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In 2023, we start introducing in the Korea market our vehicles based on the Ultium electric EV architecture. GM has decided to invest in the EV tailored architecture, avoiding compromises of adaptations. 현재 400여 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GM은 동서울 서비스 센터 신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외에 온스타 및 AC델코를 통해 고객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부품 및 설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GM은 고객 중심 판매와 서비스 전략을 강화해 올해 흑자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해 건설사들의 지난해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 시장 침체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예상보다 낮은 성적표를 기록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물산은 호실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서창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급등 등 영향에 주택시장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을 위주로 운영되는 건설사들은 작년 실적이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잠정실적 공개를 앞둔 삼성물산의 경우 분위기가 다릅니다. 증권업계에서 삼성물산의 호실적을 예상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삼성물산의 작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27% 오른 43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적 상승을 견인한 건 건설 부문에서의 신규 수주로 신규 수주액은 16조 7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 경기 불황에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이유는 특정 사업 부문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레미안이라는 대표적인 브랜드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최근 몇 년간 주택 사업을 활발히 하지 않아 일각에선 의문을 표하기도 했지만 주택 경기가 꺾이자 오히려 안정적 매출 구조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주택 사업 비중은 10% 초반이지만 매출이 늘고 있고 국내외 타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발빠르게 주택의 사업에 역량을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마감 공사와 골조, 미국 테일러 그룹사의 물량 확대 등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작년 가장 많은 해외 수주를 한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전체 53억 8,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신도시 건설부터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분야 등 인프라 구축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2의 중동붐 기대감 속 해외 수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물산은 이미 해외통 오세철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듈러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사우디 내 모듈러 주택 및 건축물 제작 시설을 설립, 운영하면서 네옴시티 등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 메가 프로젝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국내 증시는 상저하고일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정확히 빗나갔습니다. 이번 달 들어 코스피가 10%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 미국 연준의 피벗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쉬어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2월 FOMC 이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흐름 어떨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락 마감했는데 낙폭이 제법 있는 상황입니다. 시황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이어가던 상승 랠리를 멈추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2,450.47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기관이 4,120억 원가량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전 거래일 대비 0.35% 하락한 738.6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LG엔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사주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증시에 영향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였는데 어땠습니까 오늘?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핫한 키워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1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사주 보호 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됐습니다. 시장에 풀린 물량은 약 792만 5천만 주로 전체 유통 물량의 23% 정도인데요. 앞서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2차 전지 대장주로 불리는 만큼 이렇게 물량이 대거 풀리게 되면 지수에 대한 우려가 컸었습니다. 다만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한승재 DB금융투자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기술과 생산성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자체 성장성과 경쟁력을 고려해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LG엔솔이 시총 2위였고요. 이제 시총 1위 삼성전자가 내일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과연 반도체 감산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삼성전자는 내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열고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자리를 통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여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감산 기대감으로 14.47%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거친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초 들어 삼성전자를 2조 6,30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 감산에 대한 기대감은 내일 확실한 결과를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 PMI에 대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번 주 중국의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구매 관리 지수, 즉 PMI가 발표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내일 제조업과 비제조업 공식 PMI를 또 경제매체 차이신이 2월 2일과 3일에 각각 제조업과 민간 서비스업 PMI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식 비제조업과 민간 서비스업 PMI의 시장 예상치는 각각 52와 51.6으로 50선을 상회하는데요. 통상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두 지표 모두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이 50을 넘어가면서 확장 국면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뭐 중국 관련 기대감도 있고 미국 관련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오늘 2,500선 넘어서 뭐 오버슈팅도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오늘은 사실 실패를 한 거거든요. 증권가에서는 향후 코스피 전망 어떻게 봅니까? 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증권가에서도 2월 FOMC 발표 전까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증시는 사실 1월 달에 연준의 피복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조금 조정 국면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2월 달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실 뭐 1월 달 대비해서는 2월 달에 증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만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보호예수 관련해서 뜨거웠던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부터 이번 주 증시 전망들까지 최민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보건안보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점점 일상이 회복되며 보건안보를 위한 노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5조 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1.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내 보건의료 총예산은 약 4조 원으로 미국 국립의학 연구기관 예산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약주권 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달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원희목 회장은 20%대의 낮은 원료의약품 자금률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원료의약품과 백신 등의 낮은 자금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록버스터와 글로벌 빅파마의 탄생 등 제약 강국이 되겠노라 말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원 회장은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임상 2상과 3상에 정부 R&D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바이오 분야 R&D 예산 가운데 기업 지원은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가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제약 주권의 중요성도 조금씩 잊혀지는 모양새입니다.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핵심 동력인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침체 우려까지 나오는 데다가 금융 부실 축적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진행된 센 라이브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센 라이브 포럼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경기 부진과 고금리에 따라 내수 경기가 침체됐다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대 중반에서 올해 1.8%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체 수출의 약 19%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22%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주 실장은 반도체 시장이 상반기 재고 소진 이후 글로벌 유동성 시장 안정과 중국 리오프닝 재개로 하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에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세금 감면, 소득 공제, 재정 지원 등 패키지형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력 확보,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높이는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멀리 본다면은 그러면 내수라든가 어떤 경제의 효율성, 특히 이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기술 혁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야 되고. 금융산업에서도 규제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해외 금융사들이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며 비금융 사업으로의 진출도 활발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와 경쟁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마스크 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은 코로나19겠지만 이전에는 미세먼지였죠. 한동안 잊고 살던 미세먼지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며 그동안 잘 팔리지 않던 공기청정기의 매출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와 공기청정기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게 된 게 또 꽤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잊고 있던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코로나에 좀 밀렸던 것 같은데 아니면 실제로 공기질이 지금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네, 그렇죠.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등급을 넘은 날이 17일이었는데요. 예. 이 수준이 2021년보다는 2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면은 전국 단위 관측을 시작한 2015년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었던 날이 62일 이상이었고요. 2016년에 62일이었고 2017년에 60일, 2018년 59일로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47일로 다소 줄었고 이후 2020년에 26일, 2021년에 23일로 줄더니 2022년에 17일로 아주 크게 감소한 것이죠. 나쁨 일수가 7년 만에 73%가 줄어든 건데요. 그리고 또 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 수준이 좋음인 날은 180일이었고요. 보통인 날은 168일이었는데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보다는 31%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예. 그럼 궁금한 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고 낮은 지역인 어딘지가 궁금하고요. 이렇게 또 농도가 낮아진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 이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예. 경기도, 그다음에 이제 충북, 충남이었고요. 예. 제일 낮은 곳은 제주, 전남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로만 보면은 제주에 사는 곳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서울은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아진 원인은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했던 것이 농도 감소에 기여했다고 환경부는 일단 보고 있고요. 또 작년 장마 때 중부지방으로 비가 많이 내렸던 것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년에 비해서 황사 일수가 줄어들었고 대기가 정찬 일수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됐는데요. 중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것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작년에 전년에 비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 마이크로그램 정도 감소를 했고요. 2015년보다는 무려 24 마이크로그램 줄었는데 작년의 경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작년 3월 말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전면 통제가 됐었고요. 산업 생산이 위축되었던 것과 함께 작년 중국의 폭염이 기록적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부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맑은 공기, 맑은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올 초에 미세먼지가 다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7일부터 일단 8일까지 예. 전국의 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뒤덮였는데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에다가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더해지면서 농도가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세제곱미터당 25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기준보다도 무려 7배 이상 농도가 높았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전북 익산에서 최고 농도가 380 마이크로그램이죠. 세제곱미터당 관측되면서 나쁨 농도보다 4.2배 정도 높은 고농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었고요. 비상정원 조치가 시행되었죠.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좀 줄어들었던 국민들은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저희도 얼마 전부터 공기청정기 다시 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청정기가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 하면 막 잘 팔리고 호황을 누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영향을 그럼 주고 있는지 이게 좀 나옵니까? 일단 공기청정기 가장 많이 팔렸을 때가 2019년. 예. 그때 이제 미세먼지 우리들이 대란이라고 부르죠. 네네. 그때였는데요. 이후 공기청정기 열풍이 시들었죠.
그러다 이번에 급격히 미세먼지가 나빠지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났는데요. 전자랜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기청정기 판매가 그 전 일주일과 비교했을 때 31%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실내 공기질과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판매량이 늘어난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공기청정기 판매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바로 반응하는 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구입했던 시기가 3, 4년 지나면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는 공기청정기 신상품들이 출시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항균이라든가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기능이 있는 필터를 탑재한 이런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조명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스마트폰 충전기 등을 탑재함으로써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판매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증감을 반복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판매 역시 주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몇 년 새 잊고 살았던 불청객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나눠봤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